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밥도 남들보다 적게 먹고 간식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왜 당뇨병에 걸렸을까? 참 억울하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뭔가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씬하니까 괜찮다고 안심하곤 하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런 안심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이는 57살 정도 되셨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마른 체형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평생 소식하면서 살았고 매일 산책도 빠짐없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뜻밖에도 당뇨 진단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억울해요. 저보다 훨씬 많이 먹고 더 살찐 사람도 멀쩡한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병이 온 건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억울함이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를 꼭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뇨병은 결코 뚱뚱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마른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심지어 유전적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당뇨에 대한 진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며 안심했던 분들께도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당뇨병을 단순히 숫자의 병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억울한 당뇨병의 진짜 얼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혈관을 위한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뇨병의 어떤 점이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무서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그냥 혈당 수치가 조금 높은 상태로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수치를 재며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곤 하시죠. 물론 혈당 조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두 가지 위험한 얼굴입니다. 당뇨병이 가진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저혈당 쇼크입니다. 당이 높을까봐 걱정만 하다가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뇌는 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밥을 거르거나 약을 잘못 복용했을 때 혹은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이 수치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도록 우리 몸을 괴롭히는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당화 최종산물이라는 독한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는 마치 끈적한 풀처럼 우리 혈관벽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뜨거운 불도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번 찍히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작용을 시작합니다. 머리 쪽 혈관에 찍히면, 뇌졸중 가슴 쪽에 찍히면, 심근경색 콩팥에 찍히면 투석까지 가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천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눈에 띄는 증상 없이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몸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집 안의 철근이 조금씩 녹슬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단순히 단 것을 줄이면 되는 그런 쉬운 병이 아닙니다. 혈당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재앙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이해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오해들 속에 진짜 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밥은 조금만 먹을게요. 대신 과일은 괜찮죠? 과일은 천연당이니까 몸에 좋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밥이나 빵, 면류 같은 탄수화물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은 곧바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되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과일의 단맛을 내는 성분은 과당입니다. 이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달지만 그 자체가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과일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과당은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지 않고 간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비어있는 창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자거나 운동을 해서 간의 글리코겐 창고가 비어 있다면 과당은 좋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창고가 이미 꽉 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흰쌀밥으로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나서 디저트로 달콤한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마신다고 해보세요. 이때 간은 이미 저장할 공간이 없는데 과당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남는 과당은 결국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고 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간이 지방을 만들고 혈관에는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밥이냐 과일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총량이 문제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의 과일은 오히려 혈당과 지방 모두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보다도 그 타이밍과 총량입니다. 과일도 때로는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이 아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음식만 조심하면 당뇨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특히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혈당이 이상하게 높아졌다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밥도 별로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왜 이렇게 높죠? 그냥 잠만 좀 설쳤을 뿐인데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밤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하나의 위기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하루 만에 20%에서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더 많은 혈당이 혈관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 저장해둔 당을 당장 혈액으로 내보내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간에서 포도당이 계속 풀려나오게 됩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그 결과 혈당은 높아지고 당뇨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고 혈당 조절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일이 잦은 어르신들의 경우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당뇨 관리에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적게 먹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단순히 먹는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리듬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질과 유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체질과 유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단순히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살만 조금 빼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기전으로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겉보기에는 날씬하고 생활 습관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당뇨에 걸리는 경우라면 꼭 의심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다라고 불리는 성인 잠복성 자가면역 당뇨입니다. 이 당뇨는 처음에는 제2형 당뇨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잘 조절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서서히 췌장이 베타세포를 공격하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을 망가뜨리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먹는 약이 듣지 않고 결국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항체 검사를 통해 라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후 치료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모르고 제2형 당뇨로 오랫동안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모디라고 불리는 유전성 당뇨입니다. 이건 특정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대개 젊은 나이에 나타나고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유난히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날씬하고 특별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조기 진단과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이렇게 각자의 원인이 다르고 그에 맞는 해결책도 다릅니다. 단순히 식사량만 줄인다고 모든 당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마른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잘 오르거나 조절이 어렵다면 한 번쯤은 자가 면역성과 유전적인 원인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뇨병에 대한 3가지 큰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를 바로잡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해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첫 번째 실천 전략은 바로 총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밥이 더 나쁜가요? 아니면 과일이 더 나쁜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필요한 만큼은 훌륭한 에너지로 잘 사용합니다. 문제는 그 양이 너무 많아졌을 때입니다. 즉,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들어오게 되면 포도당도 살이 되고 과당도 지방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를 관리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을지보다 얼마나 먹고 얼마나 남기지 않게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정제당입니다. 음료수, 빵, 과자, 각종 소스나 양념에 들어있는 액상과당과 설탕은 우리 식욕을 자극해서 더 많이 먹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총과잉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그렇다면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단순합니다. 당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달콤한 음료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둘째는 밥을 고를 때 하얀 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고 장 속에 좋은 균들에게는 훌륭한 먹이가 되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음식의 종류를 따지기 전에 내 몸에 들어오는 전체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몸속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는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량을 잘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 몸의 혈관 상태가 어떠한지를 미리 아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3가지 검사는 꼭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 검사는 어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진행되는 당뇨병의 합병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경구 당부화 검사입니다. 보통 우리는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하면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내당, 능장애라고 부르며 이 상태는 실제 당뇨병보다 더 빨리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이 든 물을 마신 후 일정 시간 간격으로 혈당 변화를 측정하여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표준적인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미세알부민뇨 검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소변 검사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 속에 미세한 단백질이 검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혈관의 염증이나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고가 나왔을 때는 혈당과 혈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합병증 예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에 있는 큰 혈관을 초음파로 관찰하여 얼마나 동맥경화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함께 있는 분들이라면 이 검사를 통해 뇌졸중의 위험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검사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 후가 아니라 이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불안해서 미루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내 몸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병을 둘러싼 억울함과 오해들을 차근차근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째,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라는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독한 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당화 최종산물이라는 혈관, 독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합병증의 출발점이며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몸속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당뇨 관리는 곧 혈관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총량을 조절하는 것과 지금 내 몸속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아는 용기를 갖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밥이 나쁜가, 과일이 나쁜가를 고민하며 음식의 종류만 따져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균형 있게 섭취하고 또 내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알아보는 자세입니다. 이미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아직 문제가 없다면 더 늦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 같다 느끼셨거나 주변에 꼭 전하고 싶은 분이 떠오르셨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뇨병의 진짜 원인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은 내 몸을 정확히 알고 나를 위해 결정을 내리는 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런 용기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의학 정보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